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낮춘 건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무엇인지, 또 우리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실은요, 저는 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은행이 아마 금리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동결하고 그 다음을 좀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2.75에서 2%.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한번 배경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뭐 배경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금통위에서는 이제 동결을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좀 여력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까지라고 하면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네. 나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4월부터 관세 영향에 따라 가지고 수출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왜 지난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환율이었었죠. 네. 환율이 뭐 1,48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가지고 대내외 금리차를 더 확대시키게 된다면 부담이다. 아무래도 원화 가치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예. 같은 경우에 뭐 1,400원 언더, 지금 1,370원대 수준까지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의 부담을 덜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분, 부동산 담보부 대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 그보다는 경기 둔화폭이 더 큰 것이 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아마 좀 이따가 저희가 한국은행의 올해 이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도 살펴볼 텐데 올 1분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저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우리 1분기 통해서요. 어느 정도로 나쁩니까? 어떤 게 문제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크죠.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작년 말에 이야기를 했던 프론트로딩.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모두 다 소진해서 정부 지출을 운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분기 자료 보면 정부 지출이 늘어났느냐? 별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1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경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했었죠. 13.8조 원 규모 정도로 이미 추경 네.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이후에 추가로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시적절하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2분기의 숫자가 안 좋고 벌써 5월 다 지나가고 6월 마지막 달, 2분기의 마지막 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말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 두 번째,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죠. 네. 이번에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그래도 1.9에서 1.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가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전망대로 간다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뭐 나쁘지 않은 네, 이야기가 예, 되겠죠. 예. 보통 기준을 2% 정도로 타겟팅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수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그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4월의 인플레이션율을 생각을 해보면 4월 인플레이션율은 2.1%였습니다. 네. 숫자가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2.4, 2.8, 코어 기준은 2.8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괜찮은 수준인데 여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크루드 오일, 네. 원유, 유가요? 예, 네. 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이런 상태가 다행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압박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 작년 7월부터 유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다시 이게 기저효과로 나타나서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YOY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YOY가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게 다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그렇죠. 예.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올라가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 1.8%라는 전망이 보기에는 좋은 숫자인데 그 정도로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해 볼 리스크 필요가 요인도 있습니다. 있다. 네,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제 이창용 총재 체제 오고 나서 이제 미국처럼 우리도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3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까? 6명의 금통위원들이 막 표결도 합니다. 아예 더 낮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코멘트 자체도 이제 기조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낮추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근거가 하나 있죠. 이창용 총재 당신께서 그 언급한 바와 같이 네. 1%대의 기준금리를 기대하지는 말아라라는 이야기들을 그 영끌족들에게 좋아요. 한번 네. 언급한 적이 네. 있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공격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1%대의 한국의 기준금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스토리라인은 두 번? 어느 정도 정해져 네.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해 중에 이제 4번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다음번에는 한번 효과를 봐야 되고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빠르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약 8월 정도가 될 개연성이 네.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11월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실물 경제가 둔화됐을 때 2분기 둔화는 거의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둔화되는 폭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그 향후 과연 2%까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베이스라인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당초에 작년 연말만 해도 올 한 해를 피봇의 시대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이제 막 금리 인하할 것처럼 그렇게 봤는데 미국이 아직 꿈쩍하지 않고 있고요. 그 외 유럽연합과 뭐 이런 쪽에서는 영국 쪽에서는 또 인하한다 안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때 한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전반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운영하게 될지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미국부터 가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는 일단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죠. 그 정도입니까? 예, 너무 네. 공격적으로 말씀드렸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안 돼요? 지금 CME 패드와치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이제 쭉 이 확률 분포를 네.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6월에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될 확률이 98%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7월에는 73.7%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하반기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예. 되는 거죠. 그리고 9월이 되어야 25bp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약 52%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10월에도 그냥 10월까지도 사실은 한 번의 금리 인하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확률이 약 42.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즉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연말이 되면 12월에 FOMC에는 두 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약 38.4% 정도가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지금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럽 연합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더 금리 인하를 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자체가 경기가 아직까지 물론 1분기에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약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CB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왔었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단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도 슬슬 제약이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EU 쪽에서도 고민을 해볼 그런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잘 나왔죠. 5.4%가 네. 나와가지고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관세를 맞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돼 보면은 이게 좀 많이 곤란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지준율 인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하죠. 나가는 네. 방법이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통화량을 팽창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었죠. 대출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방어하려는 정책으로 나아갈 그런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한때 또 채권 판다, 뭐 국채 선물 판다,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이요, 이야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춰주고 또 향후에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한다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막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식 시장은 막 8개월, 9개월 연속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채권 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다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글로벌 채권 마켓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점이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안전자산 이슈가 이제 네.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국채매도요. 미국 달러가 이제 하락하고 그다음에 국채는 셀링 오프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물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션을 했을 때 계속해서 안정적인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공급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수요하는 측면에서는 옥션에서도 경쟁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최근에 2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스티프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면은 그래 미국이 뭐 이제 어떤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전염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환율 쪽은 어떨까요? 예. 예, 환율 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화 추세가 있으니까 달러화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네네. 원화 강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25년 초반기에 달러화가 약세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아시아 주요 국가들, 대만,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환율들은 그 당시에 강세를 보이지 않았었어요. 네. 그것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이 관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거의 광범위하게 컨센서스가 네.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사전에 강세를 유지시켜 놓고 한 번에 크게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충격을 받기는 싫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통화, 특히나 원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